저는 오늘 그 모더레이션을 맡은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의 정두희 교수입니다. 현재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 코리아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키노트는 초거대 AI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AI 기관에서 나와주셨습니다. LG AI 연구원의 이문태 랩장님 나와주셨고요. 네이버 AI 랩 하정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올해부터 LG AI 연구원 펀더멘털 리서치 랩장에서 근간 기초 연구들을 진행할 이문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AI 랩에서 네이버의 중장기 AI 선행 연구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오프라인에 많은 분들 뵙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의자도 있는데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서 먼저 그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하기 앞서서 트렌드를 좀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 그 AI 분야에 좀 최근에 테크놀로지 리뷰에 AI 분야의 주요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어의 법칙이 IT 기술 발전의 중요한 어떤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AI 학습 모델의 연산 처리 능력이 매년 10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습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딥러닝 학습 비용이 연간 10분의 1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NFT, 이번 그 AI 서밋에서도 다양한 기술 간의 융합 관련 테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기술 융합이 AI 분야의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직 좀 요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생명과학이나 유통, 소비재 상품 분야는 AI 모델링을 통해 나오는 결과가 바로 이제 현업에 적용될 수 있는 종류다 보니까 상용화가 좀 빠른 편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의 임팩트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은 거대 자본으로 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술 발전을 앞당기고 있는데 후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고 있으나 속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사실 재작년부터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요. 중요하게 자리 잡은 화두는 초거대 AI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게 올해였었죠.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이 초거대 AI의 발전 현황과 그 이후에 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초거대 AI, 또 초대규모 AI라고도 불리는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AI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죠. 한 7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라지 스케일 AI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GPT-3 이후로는 이제 그 초고대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초고대라는 거 단어가 약간 피라미드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AI라는 모델이 어쨌든 뭐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 저장되는 거랑은 좀 완전히 좀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초고대라는 개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 저장 공간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또 초거대가 되고요.
모델의 저장 공간이 굉장히 커지고 데이터가 굉장히 사용된 데이터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 계산하게 되는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규모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굉장히 그 스케일이 커졌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짧은 기간 한 반년에서 1년 사이에 이 사이즈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좀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초거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거대 AI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한번 생산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아주 다양한 곳에 다양한 용도로 딜리버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제 처음에 한번 개발하고 나면 그것을 여러 곳에 딜리버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 초거대 이전의 머신러닝, 딥러닝 시대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데이터들의 양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하기 위해 아주 고비용의 트레이닝 학습 과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초거대 모델에 진입하면서 이제 매번 재학습 또는 파인 튜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어떤 few shot, zero shot learning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아주 조금 단 몇 장의 이그젬플만을 보여주고도 실제로 필요한 용도에 맞게 이렇게 한 번에 트레이닝 해놓은 거대한 모델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우리나라 초거대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회사,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LG AI 연구원과 또 네이버의 각각 어떤 방향으로 이 분야를 개발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LG에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들을 위한 AI 시스템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산업별로 이를테면 저희가 갖고 있는 LG 화학이나 그런 계열사들을 위해 어떤 백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장을 돌리는 곳에서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각 산업에 요구되는 그런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전문가를 더 전문가로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AI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사례가 이제 스토리에 관한 어떤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런 감정을 분석하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콜센터에서 고객들을 대한다거나 할 때 이 대화를 하기 전에 기존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대화에서 또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나쁜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판독하는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나온 질문에 대해 아주 조금의 기존의 예제들에서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려주면 이 판독을 해주는 그런 AI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괜찮은데 어떤 연기가 발연기라는 건 초반에는 좋았지만 결론은 되게 부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살짝 뒤집으면 되게 복잡하거나 트리키한 퀘스천이 될 수 있는데 연기가 발연기여도 스토리는 괜찮네. 이런 것들은 이제 판독을 하고 나면 긍정으로 추측해주는 그런 기술들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인데요. 아주 긴 문장 또는 긴 문단 또는 문서들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 있는가. 그 요약을 제너레이션의 관점에서 풀 수 있고요. 이렇게 긴 문단 또는 전체의 도큐먼트들을 단 몇 문장으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논문을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커스터머 서비스를 대할 때 기존 고객들의 기존 이력들을 이제 상담사가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뭐 Q&A 시스템이나 커스터머 R&D 여러 가지 측면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영역의 AI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예로 이 어떤 신약 개발에 있어서 리드 물질의 개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약을 개발할 때 히트 물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리드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과정이 걸리는 시간들이 특히 리드 물질을 개발하는 건 한 3.5년 정도의 과정이 걸리는데 이 초거대 모델들을 이용해서 또는 그 초거대 모델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어떤 트랜스포머 구조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단 몇 개월로 단축시키는 그런 성과들을 거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후보 물질들을 추측하면 저희는 이제 계열사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합성해보고 검증해보고 평가하고 그 피드백이 다시 저희한테 돌아와서 어떤 이 close loop을 해서 계속 더 improving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항암 치료제를 개인 맞춤형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이 각 개인별 어떤 시퀀스 인포나 그런 지네틱 인포들을 이용해서 거기 그 개인에 맞는 딱 결합 물질을 추측하는 그런 과제고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물질이나 상품에 그치지 않고 이 관련 연구하는 커뮤니티들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화학 논문들에 있는 테이블이나 어떤 분자식 이런 것들도 비전 기술과 언어 기술을 이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DB화해서 많은 연구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연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어떤 인류를 위해서 바이어스들, 실제로 이 기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연구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G 연구원은 이런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사업과 계열사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모여져서 높은 시너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오늘 올해 초거대 AI 관련된 중요한 행사를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방향은 어떤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올 5월 25일에 그 하이퍼클로바를 네이버 AI 나우라는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고요. 벌써 반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잘 만들어진 모델이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실제 어떤 사용자분들 그리고 저희는 플랫폼이니까 플랫폼 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갈 중소상공인들 혹은 크리에이터들, 특히 중소상공인이라면 저희 쇼핑 플랫폼이라면 판매자분들이 될 테고 블로그나 동영상이라면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AI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쪽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했었고 실제 저희 서비스에 많이 적용을 해왔고요. 학술적으로는 저기도 적혀 있지만 세계 최고 NLP 학회라고 하는 EMNLP에서 메인 세션에서 발표를 하면서 학술적 성과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그리고 슈퍼컴퓨터 당연히 필요하고 AI 전문가분들 많이 필요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확보한 그래서 저희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엔비디아 슈퍼팟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는 사실 오픈 AI가 GPT-3 175빌리언보다 거기에 학습한 데이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560빌리언, 그러니까 5,600억 토큰 정도, 뉴스로 치면 한 50년어치 정도 되겠죠. 이 학습 데이터를 네이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이것의 의미는 네이버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지식들이 녹아있는 집단 지성체와 같은 데이터들인데 이것들을 굉장히 저희 하이퍼클로바에 잘 추상화, 녹여 넣어서 이 AI를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의 예시를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 컨텍스트 퓨샷이라고 하죠. 좀 전에 이문태 랩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모델 자체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예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나의 장점, 단점, 특징 이런 것들 대충 적어주면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글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해볼 수 있는 대화 쪽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아마 스피커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데모는 저희 유튜브 AI Now 어떤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음악의 아버지 누구냐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이 대화가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네 감사합니다.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러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치챗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치챗과 그다음에 퀘스천 앤서, 질문 응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많은 노력 없이도 금방 만들 수 있는 이런 대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특히 뭐 어렵다는 뭐 멀티턴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구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중소상공인 분들 혹은 판매자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쇼핑 같은 경우는 기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벤트를 여는 건데 어떤 이벤트든 제목을 잘 정해야 많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겠죠. 근데 이 제목을 이벤트 제목을 기존에는 기획자분들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하이퍼클로바가 기획전 제목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저기 있는 상품의 해시태그를 몇 가지를 주면 적합한 제목을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진 제목의 예시가 뭐 이런 아우터 같은 경우면 외투 같은 경우면 아직 바람이 차다 완네스 봄 자켓 이렇게 완네스는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뜻인데요. 신조어도 굉장히 잘 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기획자분들의 만족도가 99% 이거는 바로 서비스에 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 또 어떤 예약이나 쇼핑 쪽에서 보면은 어떤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리뷰를 답니다. 후기를 달았는데 좋게 써주시면 다행인데 또 약간 악플 비슷하게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 SME 분들도 사람이신지라 당연히 마음 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감정 상하는 부분을 저희 하이퍼클로바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겨두고 좀 이렇게 기분 나쁠 만한 표현을 딱 중간에 시켜서 이렇게 셀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사례가 저희가 11월 29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해운대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안부 전화를 대신 걸어드리는 안부 클로바 케어콜이고요. 기존 케어콜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 상태를 묻는 거였다면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였죠. 이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목적은 안부를 묻는 것인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대화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건강 괜찮으신지, 뭐 식사는 잘 하시는지, 병원은 다니시는지. 그래서 어르신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다녀오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바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동감도 해주면서 필요한 정보는 받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통화 다 기억하면서 사투리 인식까지 굉장히 잘합니다. 부산에 적용했으니까 부산 사투리 당연히 잘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 받으신 분들은 전화가 기다려진다. 그리고 뭐 그 AI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부콜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예, 가능해요.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요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네요.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무릎이 아파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무릎이 뭔지 모르겠는데, 쑥쑥 쑤시고 아파서, 아이고 그러셨군요. 파스나 찜질팩이라도 해보세요.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러시구나.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 꼭 가서 약도 좀 타오고 하려고. 그러셨군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걱정해줘서. 네, 어르신.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런 전화를 받는 거고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 음성인식 기술에도 이런 하이퍼클로바와 스타일의 어떤 라지 스케일 모델 학습하는 기법들이 적용되면서 저희 클로바 노트 굉장히 음성인식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어쨌든 이렇게 성능이 좋은 하이퍼클로바를 저희만 쓰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함께 활용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연내로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얹은 API와 함께 그리고 그냥 API만 드리면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UX, UI를 잘 얹어서 아까 보셨던 저희 자기소개서 쓰는 것처럼 되게 쓰기 편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클로바 스튜디오 형태로 연내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 물론 클로즈드 베타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공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신청 주시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초거대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는 부분을 저희 플랫폼 위에 있는 많은 구성원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경쟁력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요즘 AI가 윤리 이런 연시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착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사회공헌 관점에서도 안보코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네. 때문에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센터 만들고 해외 협력도 많이 해서 신뢰 가능한 AI 그리고 초거대 그 다음의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회사의 기술 수준이 사실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관련된 기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초거대 AI가 이제 글로벌 이슈이긴 한데 사실 선도 기업들은 뭐 2, 3년 전부터 일찍 시작하긴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초거대 AI 관련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교수님께서 미국에 쭉 계셨으니까 이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주로 이 large scale 모델들을 이끄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곳들은 이 초거대 연구를 한 2018년도 전후부터도 시작했었고요. 이제 시작 시점으로 보자면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 이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걸 저기 하정우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파라미터라는 게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제 저희가 머신 러닝이 되면 이런 동전이 있을 때 이제껏 10번 던지고 나온 결과를 보고 앞면이 나올 확률 같은 걸 예측하는 게 이 머신러닝의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 동전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하나만 있어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있으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자명해지기 때문에 동전에 대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건 그런 컨셉이고요. 이 파라미터의 개수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 1조 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올해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가장 큰 랭귀지 모델인 메가트론이 1조 개 정도에 도달했고요. 이제 저희는 그 1조 개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스케일, 이제 몇백억 개의 수준에서 이것들을 러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흔히는 이 파라미터 개수가 성능과 어떤 파워러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늘어난다. 이런 식의 메저먼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초거대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또 뒤에 다른 질문에서 소개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기술 개념이 기업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하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처음에 GPT-3가 공개됐을 때 연구하시는 분들, AI 연구자나 NLP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너무 이만저만이 아니긴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연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생각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이버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문태 랩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댑테이션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저희가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슷한 테크나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진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개별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해야 했기 때문에 어댑테이션 코스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규모 AI가 나오면서 AI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드는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의 큰 모델, 하이퍼스케일 모델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AI 서비스를 만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데서 저희는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제 하이퍼 글로벌을 만들어서 저희 쇼핑이나 예약이나 검색이나 적용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화되는 걸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 확보 관점에서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API를 활용하면은 지금 이미 오픈AI GPT-3가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AI12 랩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이런 API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 혹은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워낙 큰 이 초고대 AI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잘 못하고 하는지를 하나의 회사에서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해서
이 잠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익스플로레이션 해나가는 관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저희는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CBT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정해진 건 아직 없고요. 다만 저희의 철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랫폼과 생태계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기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 그룹 중심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철학 같은 게 있는 수준이고요. 특정 어느 기업이 한다, 어느 기업이 하지 않는다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초거대 AI 그 다음 화두는 뭐가 될까 좀 궁금한데요. LG에서는 어떤 화두에 주목하고 있나요? 네, 사실 지금 초거대에 관해서 저희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연구자의 연구 인력만으로 그 잠재 가능성을 다 진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초거대 관련 연구 또는 이 초거대 관련 진보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꼭 다음 스텝을 논하기보다도 어떤 이제 좋은 파트너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AI를, 저희는 전문가들을 위한 AI를 다룬다는 그런 관점, 그런 어떤 상부적인 관점이 되게 좋고요. 또 이제 저희는 이 AI 초거대 모델들을 다 집적한 기술로서 이제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안에는 이제 AI 휴먼이 들어가고 AI 휴먼을 위해서 이제 비전 기술, 뭐 음악 기술, 그다음에 랭귀지 기술,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집적된 어떤 총화된 프로덕트로 메타버스를 다음 초거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오후 세션과 또 내일 있을 프로그램 중에 메타버스와 AI 융합 관련된 테마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하 소장님께서는 다음 화두 뭘로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초거대 AI가 굉장히 많은 어떤 주목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제 이런 데이터 바이어스와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뭐 데이터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수작업 검사가 다 가능했지만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바이어스들이 모델의 바이어스로 다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신뢰 가능한 AI가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는 자명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에너지 컨섬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팀 직계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훈련 때는 모르겠는데, 훈련은 뭐 원샷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운영하는 관점에서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방향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데이터를 덜 쓸 수 있는 방향, 하드웨어를 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존 방법으로는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새로운 어떤 그 브레이크스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이렇게 랭귀지 모델 중심이긴 하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미지나 혹은 코드 짜는 거, 혹은 최근에 또 수학 문제 푸는 것까지 막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이질적인 도메인에서의 어떤 지식체를 활용하는 부분 당연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한 1분씩 남았습니다.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또 이미 도입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제언을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AI 기술, 특히 초거대 기술을 사용하실 때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어떤 에티컬한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갖고 이 프리딕션 하거나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 저희가 제너레이트 될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가 저희가 트레이닝하는 큰 문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서들을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했음에도 히스토리컬한 이유로 더 남성 중심적으로 써 있기도 하고요.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누군가가 경찰에 잡혀왔을 때 이 사람을 석방할 것인가, 가석방 심사 여부를 참고 어떤 조언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같은 죄 또는 오히려 더 가벼운 죄일지라도 흑인에게는 훨씬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컬한 이슈들 또는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트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서 데이터를 지금 제너레이트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앱을 사용하시는데 본인의 데이터들을 포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가 윤리적으로 가져오고 또 윤리적으로 프로세싱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 소장님. 네, 저희는 초대규모 AI를 육수에 비교를 합니다. 모든 식당이 다 육수를 끓이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환경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나 LG, 뭐 요즘 카카오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개를 하기도 했고, 이런 초거대 AI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내에 어떻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잘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구축된 어떤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설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협업을 통해서 내가 이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서 어떤 밸류를 만드느냐, 이런 관점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자 보다는 진짜 페인 포인트 혹은 새로운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오후 세션에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네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